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은 좀 흔들리는 상황 보여지고 있지만 코스피는 현재 상승 흐름 며칠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빨간불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의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6만 원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달 이재용 부회장의 이 회장 승진 소식으로 국내 증시 상승 흐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미국 증시 최근에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업종 상승을 주도하면서 국내 증시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 코스닥도 상승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기출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시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인데요.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원입니다. 네, 전일 미증시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을 보이게 되고 영국의 시장이 안정하게 되면서 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승 마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이 중화권 증시도 오늘장에서는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이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힘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82%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225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강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변동성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4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68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제로 코로나의 타격이 심한 미디어나 엔터주도 여행주들이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을 하고 있고요.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장중에 매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현재 312억 원, 외국인은 840억 원 현재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게임주 업황을 두고 다소 아쉬운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죠. 게임주들은 현재 대형 신작의 부재와 또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이중구를 겪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과 이 게임주 반등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주가의 기대치를 낮춘 올해 이 신작 출시 지연이 오히려 내년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 위메이드 플레이의 주가 상승이 전반적인 이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메이드 플레이가 매출액은 최근 8년 내에 분기 누적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가 현재 21%대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오이즈 홀딩스도 5%대, 모비릭스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설주가 아직 확실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따른 악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의 반짝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건설주 사이에서의 투자 심리가 아직도 얼어붙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도 이 레고랜드발 건설주로 인한 이 건설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부동산 PF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 이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미분양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분양이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분양이 급증하게 된다면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청약 포기에 나서는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오롱 글로벌이 4%대 하락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리아 SE는 현재 8%가 넘는 낙폭, 태영건설 우선주도 현재 5%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이 대형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죠. 이 카카오가 먹통 사태가 발생한 127시간 30분 만에 정상화가 됐다라고 공식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코오롱 티슈진이 전일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에 직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이다 하락 전환을 하게 되는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탑 머티리얼은 18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로코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장중에 8%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인해서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60.3%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오늘장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이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8% 오른 94,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은 세원 ENC가 있습니다. 세원 ENC의 피부암 치료기기가 FDA로부터 등록 승인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6%대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52주 신저가를 또 새롭게 기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올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이 중국의 수요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7%가 넘는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황과 더불어서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살펴볼 시간인데요. 최근 한국과 미국이 실적 시즌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이 슈퍼위크 기간 동안의 투자 전략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3분기 실적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더욱이 두 기업은 또 향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사업을 조금 보수화하겠다라는 운영 방침을 밝혔었는데 이 미국 강판 기술주를 둘러싼 업황, 이번 실적에서는 좀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실적에 주목하신 부분과 함께 더불어 살펴봐 주시죠. 그렇죠. 예상은 했던 일입니다. 기술주가 나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긴축되는 상황에서 기술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펀더멘털 자체가 필수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S도 그렇고 또 알파벳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 좀 더 경기가 좋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의 성장세만큼은 못 따라갈 것이다라고 대세로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금액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MS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번
실적 발표의 수치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 회사도 향후에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고 투자 축소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힘들더라도 투자를 늘려나가는 쪽이냐 아니면 조금 줄이는 쪽이냐. 왜냐하면 지금 긴축 공포 자체가 전 세계에 드리워져 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이 MS나 그리고 알파벳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알파벳은 뭐 구글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 여기서 이제 조금 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 이 알파벳의 경우에도 유튜브가 이제 상당히 실적에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글이 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산업을 성장시켜 나갔을 때의 핵심은 뭐냐? 그 동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광고의 매출이잖아요. 이른바 디지털 매출을 우리도 지금 이제 사실상의 디지털 매출의 일종의 블랙홀이 된 것이 바로 구글이고 유튜브예요. 우리 자 시청자분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길에서 이제 전단 나눠주는 거 많이 없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른바 수요자들의 분석을 데이터 빅데이터로 해서 그들에게 맞는 영상을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것까지 이제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역성장을 해버렸다. 이건 적지 않은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자체가 전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에 줄어든 걸까 아니면 구조적인 부분에서 줄어들까 이 부분 더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어떤 말씀이냐면은 유튜브 광고 수익이 역성장을 했다면 우리 수많은 지금 유튜버도 있고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가 자기들을 먼저 챙길 거라고요. 그러면 광고 수익 배분에서 모기업을 우선시해버린다. 그러면은 이른바 이 유튜브의 광고 배당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사업자들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국내 상황에는 이 유튜브가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까? 망 사용료가 있죠. 이게 망 사용료를 SK도 그렇고 U+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내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자체가 우리 국내법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튜브의 앞으로의 사업 방향 자체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MS의 경우에는 사실 MS 그러면 우리가 네.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윈도우일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의 필수 이 윈도우를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의 구조를 보면은 지금 MS나 또 윈도우나 또 서피스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구분의 차이가 있냐면 이런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사무용 오피스는 더 매출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어요. 왜? 그건 기존에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PC의 구매량이 경기 둔화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자, PC를 샀으면은 운영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을. 그런데 PC를 구매하는 양 자체가 적으니까 네. 윈도우가 들어가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대비 15%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MS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MS 그러면 빌 게이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빌 게이츠는 창업자로서의 상징적인 존재고 MS의 구심점이 뭐냐, 핵심 사업이 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손댔다가 지금 안 된 것도 있고 뭐 자율주행 손댔다가 또 뭐 통신 손댔다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것 자체도 앞으로 MS의 향방에 대한 전망에 대한 또 이런 이 부정적인 견해까지 나옵니다만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핵심은 뭐냐? 경기 침체가 수요 둔화로 이어졌다. 저는 이게 핵심으로 우리가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간밤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업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축 공포 자체가 일단 성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에 좀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PC 구매량 감소, 또 유튜브 광고 수입 이 역성장이 좀 두 기업의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이번 실적은 좀 경기 침체 이슈가 그 기업의 성장 사이클에 부담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애플의 서비스 부분 등 매출로도 미국 경제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있을 이 애플의 실적이 미국 증시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결론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은 실어줄 것 같아요. 이 약간이 결정적인 힘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한두 개의 기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조한 실적 성장세로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통통경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찐 지식을 충전한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지금은 전반적인 구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의 기업의 몸부림으로 될 수가 없다. 손흥민 선수 혼자만 잘해서 메시, 은바페가 혼자만 잘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실적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11명이 다 잘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장 사정도 안 좋고 지금 비도 오고 있고 안 좋다. 이 상황은 굉장히 선수 한 명으로만 감당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그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탁월함을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 실적은 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에 대해서는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조금 낙관적인 전망은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 상승으로 전망하는 건 있지만 그게 월가의 기대치 정도에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이 애플이 다양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어요. 애플 또 TV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 애플은 PC도 있지만 휴대폰이죠. 네. 사실상 지금 갤럭시도 시장 이 장악 능력이 상당히 있지만 시장 경쟁력이 있지만 시사상 미국이나 일본도 그렇고 이 애플의 경쟁력이거든요. 휴대폰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럼 지금 애플 14 이 시리즈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 성과가 있는지를 이번 실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말 그대로 애플의 이 사이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미국 전반에 또 경기 부양에 애플의 실적이 또 어떤 영향을 부분적일지라도 줄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존을 한번 보자고요. 2분기 매출액은 지난 동기보다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결과적으로는 이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결국 아마존은 우리가 이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영역도 또 소비 이 경기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애플도 성장을 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환경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좋은 것이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기업이 선전을 한 것이지 이게 미국 증시를 펀더멘털하게 근본적으로 바꿔놓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견인의 요소들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상회했을지라도 개별 실적인 것이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상승을 위한다면 좀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상회가 나와야지 증시 반등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지만 남은 하반기에 이어서 또 내년까지 국내 상장사, 특히나 대형주들 의 역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또 확정 실적도 전해질 텐데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의 역성장, 하향 관측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1차 변곡점 고비는 1월이다. 1월에 이 긴축이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저는 그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중요한 지표들이 있죠. 자,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IRA법이 어떻게 반도체나 우리 LG전자나 또 LG 정확하게는 또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지금 조금씩 잠시 뒤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내년 1월에 이 변곡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정시까지 바로 파급이 되겠냐. 우리 대형주 대기업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3월, 5월 적어도 꽃피는 봄을 조금 지나고 5월 정도 돼서 우리 정시에 조금 긴장이 풀리는 또 이 긴축이 또 금리가 조정되면서 대기업들의 할인율도 조금 완화되는
누그러뜨려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 삼성전자나 지금 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사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조를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달러 현상에서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는 삼전은 매력적이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도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 자체를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개인들도 저가 매수에 제가 말씀드렸죠. 3저로 접근을 하라. 저가에 저평가된 또 저수량으로 많이 사지 말라 이거예요. 저수량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사두면 그것이 경기가 다시 올라탔을 때 정시가 활짝 열렸을 때는 상당히 문이 열리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삼전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 앵커도 검민정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 JY 효과, 이재용 효과죠. 그 해장되고 이러면 그 상징적 효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IRA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에 이 내용의 변화,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희망 등을 볼 필요가 있는. 근데 삼성전자는 LG전자와 또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뭡니까? 돈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10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럴 때 파운드리가 됐든 비메모리가 됐든 팹리스가 됐든 확장을 하고 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더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MA 선단 공정에까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 그러니까 낮을 때 개인들도 조금씩 침투를 해놓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형주가 올해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내년까지 역성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1월 지점을 봐라. 3월 지점을 보고 5월 지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판단하면은 다른 또 꿈뜬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전략. 그래서 정시 바닥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힘들 때 잘 모르는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좀 대형주 안정적인 삼성전자 현금 이 경쟁력을 완전하게 확보하고 있는 이 회사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조금씩 야금야금 전략을 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대형주에 지속되는 이 하향 관측 속에서 대형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강달러 현상 속에서 저평가된 삼성전자를 저점 매수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못할 이유가 없죠. 조금씩. 제가 이런 말씀 시간이 없는데 말씀드리면 15년 전에 제가 알던 지인은 자기 월급을 타면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되기 전에는 자기 생활비만 빼고 삼성전자를 계속 사요. 지금 그 사람이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이 그냥 2달 뒤에 나는 주식 투자로 벼락부자가 되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3사 중에서 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IRA법의 최대 수혜주가 2차 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네. 이야기 많고요. 지속적으로 또 전기차 시장 확대가 예고가 된 상황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신규 접근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역시 이제 대장주다. 왜? 우리가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 또 LG에서는 이제 LG전자라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인 거죠. SK 그러면 우리가 SK텔레콤도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되는 것이고 네. 그건 뭐 우리가 뭐 예외가 없는 거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IRA 법이 또 중간선거 이후에 한국 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상황이면은 그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많다. 특히 결국 이제 2차 전지는 앞으로 친환경, 탄소 중립, 수소 경제까지 맞물려 있으니까 나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수급의 결정이 되느냐, 언제 매수를 했고 언제 매도를 하고 내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쭉 지속 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이미 많이 성장을 해본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동반 성장하는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음극재, 양극재. 이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2차 전지도 하나의 기술로만 완성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가 밸류 체인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은 삼성도 고객이 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고객이 되겠지만 다른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다른 2차 전지 또는 미국의 기업까지도 더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중견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시선을 꽂아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 성장은 수요 또 실적이죠. 환경, 가치가 될 테고 원료는 이제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아울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를 보더라도 그랬고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우리의 이 채권 가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짓눌러 두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어요. 50조 원을 2,500억 원을 막으면 될 일을 지금 50조 원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건설주나 기술주, 지금 또 SP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맞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비켜가면서 과연 지금은 어느 쪽 밸류 체인이 가장 견고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통통 경제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장,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신층 이슈를 좀 분석하고 또 증시 한방 세워보는 시간,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또 증시를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에서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지난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미국장에서 시장 금리가 조금 큰 폭으로 내리면서 또 그 배경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이제 그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뭐 일단 11월 2일 날 0.75%포인트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는 하겠지만 12월 달에 있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50bp 인상을 하고 이어서 내년에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한 4.75% 정도에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거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지을 거다. 이거는 기존에 뭐 우리 시장에서 관측되던 5.0%나 5.25%의 최종 기준금리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네. 컨센서스가 급격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뭐 조금 시차를 두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다는 측면에서 결국 지금 너무 많이 올리면 내년도 경제가 부러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연준 내부의 기류의 변화를 시장이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조금 밝혀지고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쨌든 멘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이 피복 기대감 확대 속에서 국내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11월 2일이죠. 75bp가 예상이 되고 12월에 50bp, 내년에는 좀 베이비
탭까지 좀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유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올해까지는 뭐 한 4.750%까지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문제는 시장의 관심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종 금리와 언제까지 그 동결을 가져가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뭐 아직 좀 몇 가지 산은 남았습니다. 가령 뭐 11월 13일 정도에 지금 발표될 예정인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11월 초에 나오는 뭐 고용 지표, 매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도 중요하겠죠. 좀 지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뭐 학계와 또 연준 내부에서 아마 많은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경기가 너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준의 적절한 금리 인상 선에 대한 지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4.7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 금리, 특히 저희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 성장주들의 주가를 좌우할 수 있는 시장 금리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시장 금리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40%에서 4%대로 내려왔거든요. 적지 않은 채권 변동성인데 이런 변동성이 뭐 지금 뭐 한 2, 3일간 진행된 변동폭이 뭐 그런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네. 그래도 추세적으로 시장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라는 것, 이것이 조금 시장의 안도감을 계속 부여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최종 기준금리 4.75%가 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예상이 맞다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비롯해서 또 알파벳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이 발표됐어요. 시간을 거래해서 급락하기도 하는 상황 펼쳐졌고 최근 들어서 실적 위크의 기간인데 절반이 넘는 기업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됐고 최근에는 또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미국 증시 좀 시장 다시 충격을 빠질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실적에 좀 초점을 두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까. 근데 S&P 500 기업들이 지금 연초 대비 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보면 한 30% 남짓 연초에 이 정도의 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던 것에서 한 30% 깎인 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30%의 이익 전망이 하향 수정되면서 주가도 한 30%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는 계속 실적 둔화를 그동안 10개월간 반영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72%나 돼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졌고 그 낮아진 눈높이 대비로는 살짝 상회하는 어쨌든 3분의 2 기업 정도가 실적 기대치를 상회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죠. 지적해 주셨던 일단 뭐 지난 밤에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알파벳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클라우드 매출이 중요한데 네. 1분기에 한 뭐 45%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동분기 대비. 근데 이게 40%로 지난 분기에 내려왔다가 이번 3분기에는 3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클라우드의 매출의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핵심 어쨌든 사업 부분의 매출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실적에 조금 부담을 시장에 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지금 그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구글도 핵심 매출이 유튜브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광고 수입
이미 뭐 스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쇼크를 지금 시장에다가 이제 좀 충격을 줬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테크 기업들, 또 특히 광고 수익 모델이 중심이 되는 나스닥 기업들이 조금 실적이 안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가이던스죠. 4분기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쨌든 제일 큰 고비는 목요일 날 나오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나왔죠? 네, 이 애플과 아마존이 어쨌든 목요일 날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 두 종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준다면 네. 실적 부분은 더 이상 전체 장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번 주를 고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자 나타났던 마이크로소프트 이 성장이 좀 클라우드 매출이 둔화되면서 4분기 실적까지 좀 둔화될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알파벳 또한 유튜브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 실적 컨센서스는 좀 이미 하향을 한 모습이었고 눈높이가 낮춰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목요일에 있을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상해가 된다면 좀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국채 금리 가격이 최근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민감성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재무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백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앨런 재무장관이 어쨌든 시장에서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직접 사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민감하게 요동을 치는 부분도 있는데, 살펴봤더니 시장의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미국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 거래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 무역 거래 흑자국들이 미국 채권을 계속 매입함으로써 미국 채권에 어쨌든 뭐 대주주라고 그럴까요? 큰 손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2번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미국 채권 어쨌든 매도 압력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시장이 어쨌든 좀 불안정하고 거시 지표 전반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 채권 가격이 불안정성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차츰 이제 변동성을 줄여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통화 정책의 어떤 레이트 사이클이 지금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고, 또 거시 지표가 좀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큰 것은 사실인데 좀 일시적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잡히느냐.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힐수록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 11월, 12월 연말로 가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 국채 가격이 좀 극한의 변동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의 장세는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재미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력 매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94년도와 95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미국 금리가 3%에서 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때 아시아의 금융 위기가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리먼 사태가 2004년과 2006년에 터졌는데, 그때도 금리가 1%에서 5% 상승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지금 상승폭 엄청나서
우리 증시와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 경기 침체, 미국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같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 여파가 내년도 경기 침체 폭을 조금 깊게 만들 가능성은 지금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질문 주셨던 이제 핵심 같이 금융위기적 상황이 올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젤 2, 바젤 3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융회사, 특히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허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그 대신에 항상 위기는 그림자 금융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은행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은행권 내지는 파생 상품 혹은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여러 가지 장외 시장, 소위 장외 파생 상품이죠.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장외 파생 상품에 CDO, CDS라는 그러한 주택과 관련된 장외 파생 상품의 부실화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의 그런 지뢰는 지금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 이 낮은 금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지 최근에 영국 중앙은행이 조금 시장에 개입했듯이 연기금마저도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CLO라는 어쨌든 레버리지 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를 했고 연기금이 그럴 정도인데 IB라든지 헤지펀드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금리를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쨌든 위험한 파생 상품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 안전자산을 어쨌든 파생 상품 투자에 어쨌든 기초 자산으로 담보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또 환율 시장이 급등락하면 이러한 그 담보 가치가 변동성을 높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진콜 압력이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지 특정 금융회사라든지 IB라든지 혹은 헤지펀드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파악을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어떤 위험이 터질지는 모르지만 은행 시스템이 건전한 것은 그래도 전체적인 위험의 확산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위험을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좀 IMF 때는 6%까지 올렸고 또 리먼 사태 때는 5%까지 올렸는데 지금 최종 금리가 지금 4.7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리 겪었기 때문에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올 가능성이 좀 낮고 그림자 금융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너무 위험적으로 또 생각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이 자금 경색의 위기에 빠진 건 또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레고랜드 사태로 좀 촉발이 된 PF 시장의 경색으로 인해서 증권과 부동산, 건설사 할 것 없이 타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50조 원 넘게 유동성 공급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 냉담한 상황이고요. 이 PF 시장의 리스크 확대 시에 타격은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50조 플러스 알파로는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하는법을 개정해서 직접 유동성을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SPV 어쨌든 기업 유동성 지원 어쨌든 대출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파생적인 효과죠. 영향이죠. 그래서 조금만 뚝이 무너져도 금융시장에서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는데 당장 자산운용사들이 MMF 시장에서 단기 금융시장에서 조금 돈을 빼가는 그런 펀드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일단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을 높이는 상태에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중소 건설사라든지 중소 기업들이
회사채를 또 어음을 발행하는데 차환 발행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PF의 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소건설사들의 경우에 지금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금리가 2%에서 4%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11%, 12%를 줘도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발행이 어렵거든요.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에 어쨌든 어수선한 그리고 중소기업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네. 뭐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F 대출 잔액이 지금 112조인데 네. 팬데믹이 한창 진행됐던 2020년 대비로는 30% 증가했고요. 네. 2011년 대비로는 거의 2배 지금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동안 부동산 시장 또 주택 시장의 어쨌든 화랑의 어쨌든 그 과정에서 너무 조금 그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또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될 거냐라는 부분도 또 도덕적 해이 부분도 있고 또 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아무튼 내년도 경기 침체를 지금 앞두고 금리 인상에 여러 가지 파생적인 위험들이 하나 둘씩 터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네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그러한 또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투자하는데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PF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는 물론 좀 내년까지 PF 시장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된다면 건설사나 증권주는 좀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겠죠. 네, 증권사들이 이미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채권 금리가 뜨면서 어쨌든 채권 평가손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 조달, 1년짜리 어음을 발행하는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증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코스트업, 비용 상승 요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 나눈 PF를 비롯한 여러 가지 IB 쪽에서 또 여러 가지 금융거래 쪽에서 비즈니스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이제 엿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내년까지는 조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 이유만으로 좀 주식을 고르는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하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장중에서 3% 넘게 오르기도 했고 SK하이닉스도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좀 2% 가까이 상승 중에 있는데 반도체주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동반 강세 배경과 좀 본격적인 반등 시점 언제쯤이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반도체 사이클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어둡게 보는 어디까지 디램 가격이 떨어질까, 언제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불확실성이 지금이 가장 최고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최고조다라고 해서 바로 다음 달 혹은 내년부터 반도체 경기가 다시 턴어라운드 회복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가장 불확실성이 클 때 사면 한 2, 3년 지나면 항상 주가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경기 순환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순환주들도 마찬가지로 경기 지표, 가령 ISM 미국의 어쨌든 경기 지수라든지 내지는 GDP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지표들이 어쨌든 가장 안 좋을 때 사는 게 정답이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안 좋은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살짝 내년 한 1분기나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뭐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경기가 내년에 안 좋으니까 지금 반도체도 팔고 경기 순환주도 팔아야 되겠다, 매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과제라는 것이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착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로도 한 20% 이상 빠졌고 네. 그리고 주가도 고점 대비 20% 이상 지난번 저점이 20% 더 빠졌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와 있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 지금 말씀을 나눈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만 해소되면 외국인들이 아마도 삼성전자부터 바이코리아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는 긴 관점에서는 긴 호흡으로는 지금이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3분기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좀 주목할 섹터,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네, 뭐 태조 이방원도 있고 뭐 네. 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뭐 랠리가 있더라도 기술적인 짧은 랠리,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아직 시장의 변동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두어 차례 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뱃을 좀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끊어가는 투자가 필요한데 섹터로는 그래서 조금 각 섹터의 대장주 쪽에 제한할 것을 좀 권유드리고요. 네. 시장 체력이 약하니까 좀 스펙트럼이 넓게 모든 종목들이 우르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어쨌든 각 성장 섹터 쪽에서 좀 핵심 종목 네. 그리고 가치주 쪽에서도 가장 똘똘한 한 종목을 골라서 사시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슬림화 전략이 조금 좋을 것 같고 특히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것은 태조 이방원 중에서 저는 2차 전지와 방산 쪽이 아닐까. 실제로 이번 분기 실적을 아마 확인해 보시면 네. 2차 전지와 방산 쪽에서 수주라든지 혹은 또 분기 실적이 좀 두드러지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아마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PR이 낮은 경우에 제한해서 PR이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증시 종양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 면밀히 점검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